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 학교로 이제 기초 강좌 11강을 보도록 하겠어요. 11강의 주제는 21페이지에 프린트 보시면은 거기 제10절 현금 흐름이 나와 있습니다. 엄청 출제되는 주제의 가장 기본 베이스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투자를 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취득할 때 얼마 정도 돈이 든다는 것은 이미 확실하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취득한 부동산으로부터 과연 얼마 정도의 미래의 현금입이 얼마가 나올지를 이제 이거를 데이터 가지고 추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성 부동산에 대한 논리를 이제 잡고서 이제 논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 현금 흐름이 얼마가 나올 것인가 추정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투자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여러 가지 분석 지표에 이제 그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최종 판단하게 되는 것이 이제 투자 분석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하고자 하는 부동산 현금 흐름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고 항상 출제를 한다.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이제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걸 극복하시면은 그만큼 점수가 갑자기 10점 이상이 올라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현금 흐름이라는 논리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시면은 이 관계되는 문제가 10점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4문제에서 6문제가 연결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포기되면 그 다음 주제가 다 포기된다는 논리입니다. 거기 이제 현금 흐름이 이제 한 페이지가 쭉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투자 단계죠. 처음에 부동산을 이제 취득을 해야 돼요. 이 취득할 때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은 투자액이 들어가요. 투자액을 이제 총투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총투자 또는 이제 총자산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결국 나중에 감정평가 들어가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됩니다. 이게 전부 다 같은 말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장이 10억짜리 부동산이 나왔다. 그러면 가격이 10억짜리잖아요. 그럼 투자액이 얼마 들어가요? 총 10억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같은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취득을 이제 이건 확실하게 현금이 나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걸 10억짜리 부동산 사면은 가끔만 있어서는 이제 투자한 돈은 회수가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수익성 부동산이니까 이걸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임대하는 겁니다. 그때 이거를 임대하기 위해서는 운영한다는 논리가 나오거든요. 운영 단계에서 나오는 이득을 소득이득이라 그래요. 소득이득이란 말은 뭐냐면은 임대 수입을 말합니다. 이거를 거기 책에 있는 프린트에 있는 것처럼 영업 현금 흐름이다라고 논하기도 해요. 여기서 엄청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먼저 이제 현금 흐름 논할 때 가능 총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 시험에 쓰는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임대할 수 있는 총소득을 말한다고 해석하시면 돼요. 가능 총소득을 구하려면은 단위당 임대료가 주어져요. 단위당 임대료. 그리고 여기다가 임대 단위수를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 단위수를 보통 할 때는 수익성 부동산이다 보니까 이제 한 실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한 실당 만약에 100만 원이다 라고 했다. 그럼 임대 단위수가 만약에 100실이다. 그럼 100만 원 곱하기 100실 하면은 이게 총 벌 수 있는 수익이 나옵니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야. 또는 건물이다 보니까 이제 임대 면적이 주어져요. 그래서 제곱미터당 얼마다라고 주어져요. 그럼 제곱미터 얼마 주어지면 거기다가 이 건축 연면적이 얼마다라고 하면은 그걸 곱하면은 전체 수익이 나옵니다. 그 단위당 임대료하고 임대 단위수는 문제상에서 데이터가 나오면은 두 개 결합을 하면은 이제 가능 총소득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능 총소득은 벌 수 있는 최대 소득을 말하는 거야. 근데 이 사무실이 있다. 100실을 만약에 임대하는 사무실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근데 이제 그 최대로 채우면은 이제 다 볼 수가 있겠지만은 1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보면, 즉 우리가 이제 소득이득을 계산할 때는 언제부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몇 년 동안에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임대했을 때 추정치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1년이라는 기간, 유랑 개념이 돼요. 그런데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과연 사무실이 다 채울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느 지역이든지 공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벌 수 있는 최대수를 계산하고 여기다 공실을 빼요. 공실률이 몇 %라고 주어져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의 공실률이 만약에 10%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임대 한 실당 100만 원이다. 근데 임대 단위수가 만약에 100실이다. 그럼
100만, 1000만. 그러면은 이제 가능 총소득이 얼마냐면은 1억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벌 수 있는 최대 소득 1억이야. 1억이라는 돈을 다 벌 수는 없고 1년이라는 기간 통해서 보니까 빈 사무실이 이제 존재하더라. 그럼 빈 사무실인 공실률이 만약에 10%다 그러면은 1억에서 10%인 1000만 원을 이제 공제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공실 및 대손 충당금을 해요. 이 대손 충당금이라는 것은 이제 불량부채 또는 충당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량부채 충당. 이거는 들어온 임차자가 임대료를 제대로 내야 되는데 그 장사가 사업이 안 돼서 임대료를 결국 못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결국 이제 어떤 법적인 조치 취한다 하더라도 결국 다 못 받는 걸로 이제 사고 처리하는 거를 우리가 대손이라 그러고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걸 대손 충당금이라 그래요. 근데 그 부동산 쪽에서 투자 분석할 때는 대손 충당금을 많이 안 잡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손이 발생할까 봐 준비하는 그 대비해서 우리가 먼저 받는 것이 임대 보증금이라는 게 있어요. 임대 보증금이 대손에 대한 충당금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할 때는 많이 잡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공실에 대한 부분인데 어쨌든 공실과 대손 충당금이라는 것이 여기다가 마이너스로 즉 가능 총소득에서 공제할 항목으로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다시 공실률은 임차자를 확보하지 못해서 발생되는 로스 부분이고 대손 충당금은 들어온 임차자가 임대료를 못 내가지고 결국 사고 처리하는 비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이거는 임대할 때 부동산 수입인데 기타 수입을 더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영업 외적인 수입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업의 수입. 기타 수입은 임대 공간을 통해서 본 수익이 아니라 그 이외의 수익을 말합니다. 영업 외적인 수익. 그래서 뭐 자판기 수입이라든지 또는 주차장 수입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끔 가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가능 총수를 먼저 구하셔야 돼. 구한 다음에 가능해서 공시를 빼고 기타 수입을 더해주는 겁니다. 더해주면은 이제 그 두 번째 총소득이 나오죠. 이게 유효 총소득이 나옵니다. 실질적인 총소득이라는 뜻이야. 이게 등장을 하고요. 근데 이제 장사하다 보면은 경비가 나가요, 안 나가요? 경비가 나가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영업 경비를 공제합니다. 엄청 중요한 내용이죠. 영업 경비. 영업 경비에 대한 공부를 하실 때는요, 내용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영업 경비에 포함되는 게 있고요. 영업 경비에 포함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특히 여러분들은 영업 경비에 포함이 안 되는 요거를 꼭 알고 계셔야 돼,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한 논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좀 이따 논하도록 하고, 그 영업 경비를 공제하면은, 이제 이 부동산이 창출하는 순수익이 나옵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 순영업소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소득이 이제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 나왔는데 여기까지는 무슨 투자액하고 비교되는 거냐면은 총투자액 있죠? 총투자액하고 비교되는 소득이 이제 순영업소득까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 순수익은 이 부동산 자체가 창출하는 수익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부동산을 살 때 전부 다 내 돈 가지고 투자할 수도 있겠죠. 근데 부동산은 비쌉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주택도 뭐 몇 억이 들어가는데 이런 수익성 부동산 임대형 빌딩 같은 것은 뭐 수백억, 최소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가요. 그래서 결과적인 면에서 내 돈만 가지고는 힘들어서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즉 총투자에게는 내가 투자한 돈 지분 투자가 있고요. 대출받은 돈 저당 투자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 순수익이 나오면은 이거를 그 투자액끼리 나눠 먹어야 돼. 그 경비를 제외한 경비를 공제해서 나온 순수익을 나눠 먹어야 돼. 근데 누가 먼저 가져가냐면은 은행이 먼저 이제 가져가게 됩니다. 그때 순수익에서 공제하는 거를 부채 서비스액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채 서비스액은 대출 받았을 때에 상환하는 거죠. 모두 상환해요. 원금도 상환하고요.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 상환액하고 대출 받으면은 이자는 나가야 되죠. 이자 지급액하고 합한 거. 원금 상환분하고 이자 지급분을 합한 거를 우리가 부채 서비스액이다라고 투자론상의 명칭을 쓰게 돼 있어요. 나중에 이게 이제 금융론 들어가면 원리금 상환액이다라고 용어가 바뀌게 됩니다. 근데 투자론에서는 부채 서비스액이란 말이 거의 대부분 나옵니다. 그럼 결국 순수익이 나왔을 때 은행 돈은 이제 그 갚은 거야. 털어낸 거예요. 그럼 이제 순수한 누구 돈만 남았겠어요? 나에 대한 몫이 남았어요. 나에 대한 몫을 우리가 세금을 공제하기 전에
현금 수지다 또는 현금 흐름이다라고 보통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저당에 대한 부분을 털어냈기 때문에 여기부터는 무슨 노에 대한 부분이냐면은 지분 투자에 대한 논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분 투자에 가고 비교되는 대상이 세전 현금 수지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근데 이게 세금을 내 몫이지만은 즉 순수익에 대한 은행 몫이 부채 서비스액이고 순수익에 대한 내 몫이 세전 현금 수지라 보시면 돼요. 근데 세전이지만 얘는 뭐죠?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세금을 빼야 돼. 이게 운영 단계에 관련되는 세금이라서 이거를 영업소득세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업소득세는 개인이면은 개인 소득세고요. 법인은 법인세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또 하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금으로 면 중요한 부분은 이제 비용적이면서 영업 경비하고 이게 중요해. 그러면은 다 공제가 끝나면은 완전한 내 몫인 뭐가 나온다? 가처분 소득인 세금까지 공제한 현금 수지가 딱 나오게 된다. 이 운영 단계에서의 가장 기본이고 모든 문제가 결국 이 현금 흐름을 가지고 설명하게 되죠. 여러분들 이거 정리하실 때 뭐 세부적인 건 안 하고 이제 전체적인 윤곽만 잡아보도록 하겠어요. 소득부터 잡아야 돼요. 보통 가위순전후 그럽니다. 가위순전후. 그리고 이제 각각의 소득 밑에 뭐가 있는지를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이거 전체를 다 앞잡아서 암기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우리가 트레이닝 하셔야 되니까 가위순전후 한 다음에 가능과 유효 사이에는 공실 부분이 마이너스가 있고 유랑 순 사이에서는 경비 부분이 있고 순하고 세전은 사이에는 은행의 몫인 부채 서비스라는 게 있고 세전과 세후는 세전이 세후로 바뀌었으니까 세금이 있겠죠. 이게 영업소득세, 소득세 부분이 있다라고 끊임없이 트레이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여러 해 동안 발생합니다. 그 투자자가 만약에 부동산을 샀다. 나중에 팔겠죠. 내가 이제 취득하고 처분을 합니다. 취득과 처분 사이에 보유 기간 동안에 추정하는 것이 이겁니다. 운용 단계에서의 이제 영업 현금 흐름에 대한 논리인 소득이득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취득을 하고 처분 사이가 10년이다. 그럼 10년치를 한꺼번에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10년치를 1년 단위로 10개를 추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1년 동안에 추정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투자자는 이거를 이제 이런 영업 현금흐름을 10년 보유하고 나중에 팔겠다 그러면은 10년치를 쭉 계산을 해요. 추정하는 겁니다. 추정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예요? 팔 거를 염두에 두는 거야. 그래서 취득한 운영하고 나서 그 다음에 처분이라는 논리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오랜만에 처분과 연관되는 게 이제 그 이번 29회 때 나왔었어요. 처분은 이제 자본이득이라 그럽니다. 또는 이거를 이제 매각 현금 흐름이다라고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처분 단계는 많이 내지 않기 때문에 흐름만 아시면 되겠어요. 처분 단계는 여기부터 만약에 출발한다 그러면은 샀던 거를 다시 팔 거 아니야. 그렇죠? 다시 파니까 매도 가격부터 출발해요. 매도 가격. 그런데 매도 가격에 나오면은 매도할 때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중개 수수료 이런 거 뭐 들 거 아니에요. 여기다 매도 비용을 빼요. 매도 경비를. 빼면은 이제 순수한 이제 그 매도액이 나옵니다. 순 매도액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공제하냐. 올해도 이제 29회도 요거를 알면은 사실상 문제를 맞췄는데 보통 이제 여기 요 부분이 이제 저당에 대한 몫이거든요. 저당 투자, 대출 받은 돈, 대출액입니다. 지분 투자자가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 기간이 만약에 20년이다 한번 가정해 보시면 합니다. 20년 동안에 꾸준하게 이제 원리금 상환액을 갚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원금 상환을 갚을 텐데, 근데 투자자는 대출 기간이 20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대출 기간만큼 부동산을 갖고 있는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20년 대출 기간을 가지고 대출 받아 부동산을 샀지만은 내가 10년 후에 팔겠다고 가정하면은 10년 동안에는 원금을 빌린 돈 중에 일부러 갚았겠죠? 그건 아직 10년치가 남아있는 게 있잖아. 그럼 10년치 남은 거를 안 갚으면 좋겠지만은 이것도 갚아야 돼요. 그 한꺼번에 갚겠죠? 언제? 팔 때. 그래서 요 사이에 그게 들어가요. 아직 안 갚은 돈. 안 갚은 미상한 대출 잔액, 즉 저당 잔금을 공제하게 돼 있어요. 그럼 미상한 저당 잔금 공제하면은 이제는 이제 내 몫이 나오죠. 그러니까 세금을 공제하기 전에 복귀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가 투자한 돈이 지분 투자액이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보통 세전 지분 복귀액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세전이니까 여기다가 뭘 빼겠어요? 세금을 빼겠지. 근데 이거는 처분 시에 관련되는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자본이득세라고 그럽니다.
자본이득세. 이게 여러분 세법 시간에 공부하시는 양도소득세예요. 자본이득세로 지금까지 쭉 나오다가 29회 때 처음으로 양도소득세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원소상의 내용은 자본이득세다라고 보셔야 돼. 그러면 이제 은행 돈을 세금까지 처분시 다 갚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남은 것은 이제 순수하게 내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공제한 다음에 지분 복귀액이다라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유 단계에서 내용은 여러 해 동안 발생하지만은 처분 시에 대한 내용은 이 흐름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거는 아주 디테일하게 하지만은 처분 시의 자본이득의 흐름은 특히 순매도액하고 세전 지분 복귀액 사이에 미상한 저당 잔금이 있다는 정도만 확인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문제 난이도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취득과 운용과 처분이라는 투자의 3단계가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출제원들이 이 자체적인 문제, 그러니까 응용해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건드릴 때 집중적으로 건드리는 주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영업현금 흐름상에서의 이제 유효랑 순 사이에 있는 영업 경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세전과 세후 사이의 영업 소득세 부분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영업 경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영업 경비에 포함되는 게 있고 포함이 안 되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업 경비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포함이 안 되는 거를 특히 이해하시잖아요. 그럼 전체 취득, 운영, 처분과 관계되는 전반적인 현금 흐름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셨다는 뜻이야. 그러면 영업 경비에 포함이 안 되는 걸 한번 볼까요? 대표적인 거 한번 볼게요. 공실이 시험에 나오죠. 공실은 포함이 안 돼. 영업 경비. 왜? 아까 위에서 이미 공제했기 때문에 그래. 가능 바로 밑에서. 그리고 대손 충당금도 포함이 안 됩니다. 자료가 나오면은. 왜? 이것도 경비 고려하기 전에 이미 공제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부채 서비스액도 나옵니다. 이 부채 서비스액도 고려하지 않아요. 왜? 요거는 그 다음 단계에서 공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현금 흐름에 대한 논리니까. 그리고 이제 세금 중에 이제 영업소득세도 포함시키지 않아요. 왜? 영업소득세는 맨 밑에 여기서 나중에 공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 자본이득세도 공제하지 않아요. 자본이득세. 왜? 자본이득세 언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처분 시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유 단계에서의 경비 부분이야. 그러다 보니까 세금과 연관해서는 운용과 관련되는 소득과 영업소득세는 여기 소득이 포함이 안 되고요. 자본이득세, 여기 처분 시에 관련된 포함이 안 되고요. 동시에 이 건물 있죠? 이 건물 취득하는 건물에 대한 취득세, 그리고 등록세, 취득록세도 역시 포함이 안 돼요. 왜 이건 왜 포함이 안 될까? 이거는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 단계는 보유 단계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유 단계 부과되는 건물에 부과되는 세금 있죠. 재산세 같은 것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영업경비에 재산세 그래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또 있어요. 건물의 감가상각비도 포함시키지 않아요. 근데 이제 보통 시험 문제 낼 때는 경비 부분에 나온 내용 할 때 이제 요 건물은 생략하고 그냥 감가상각비로 출제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냥 감가에서 나오면은 건물의 감가상각비다라고 이제 그 약속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 말고도 이제 시험에 나왔던 두 개가 더 있지만은 뭐 생략을 하고 요거에 대해서 쭉 정리해 보잖아요. 포함되지 않는 거. 그러면은 그 가유순전후의 사이사이에 존재하는 내용과 처분 단계에서 논하는 자본세까지 전체가 다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경비는 대개 포함되지 않는 걸 이해하시는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소에도 이게 디테일하게 잘 설명이 돼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밑에 정리된 게 이제 영업경비 포함되는 거 왼쪽에 오른쪽 포함되지 않는 항목인데 포함되지 않는 거를 집중적으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를 알아야지 올해도 한 문제, 29회도 한 문제 맞췄어요. 그리고 이제 맨 밑에 보면 그 표에 영업소득세 부분이 있어요. 그럼 계산 문제로 엄청 좋아하는 주제인데요. 영업소득세를 이제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순영업소득으로 도출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전 현금 수지로 도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차피 결론은 같아요. 우리는 주로 순영업소득 가지고 도출하는 방법 위주로 지문이 계산 문제 위주로 많이 나왔었습니다. 엄청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 처음에는 힘들지만은 나중에는 결국 다 요것 때문에 이제 계산 문제가 더 맞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순영업소득을 할 때는 거기다 공식 보면 대체 충당금이라는 거를 더해 줍니다.
이 대체 충당금이라는 것은 경비에 해당되는 건데요. 근데 경비에 해당되는 건데 이게 수익적 지출이 아니라 회계적으로 자본적 지출비라 그래서 이 부동산 가치를 증진시키기에 투입된 비용을 말합니다. 리모델링 같은 하기 위해서 투입된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체 충당금이라는 비용이 지출이 되면은 가치가 증진됐잖아. 그 가치 증진을 창출하기 위해서 투입된 비용이다 보니까 이거 가치 증진시킨 부분만큼을 이제 그 세금 계산하기 위해서 대체 충당금을 이제 그 세금 계산할 때 가산 항목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이제 회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서 대체 충당금이 아직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자료로 주어진 적은 없었었어요. 이렇게. 그래도 대체 충당이라는 것이 여기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여기다가 이제 이자를 공제해야 돼요. 이자 지급분 그리고 감가상각비를 공제해야 됩니다. 요 감가상각비하고 이 이자 지급분이 우리가 이제 고려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거를 우리가 투자론에서는 뭐라 절세 효과라는 뭐 나중에 기본서 할 때 보겠지만 장점 중에 하나로 제시가 되는 겁니다. 절세라는 것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것을 절세 효과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자하고 감가상각비 부분이 절세 효과를 구성해요. 이자는 이미 세금 계산하기 전에 위에 부채 서비스액 항목으로 그 세전을 도출하기 전에 이미 공제가 됐어요. 이미 공제 항목으로 여기서 이자 지급분을 부채에서 항목으로 공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계산할 때 다시 한 번 더 절세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 더 공제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감가상각비라는 부분은 이 감가상각비는 이제 어떤 건물을 취득할 때 들어가는 투입된 비용입니다. 지출한 돈이야. 근데 지출한 10억짜리 부동산을 샀는데 한꺼번에 돈이 나갔어요. 한꺼번에 나갔는데 이 취득한 물건이 만약에 20년 동안 보유한다. 근데 한 번 돈을 지출했지만 이게 20년 동안 이용하는 물건이야. 그러면은 2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투자한 돈을 다 이용할 때 들어간 비용이다 보니까 이 투자한 돈을 20년 기간 동안에 분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비용의 배분이라는 개념이 감가상각비야. 그래서 이거는 이미 지출한 돈이야. 지출한 돈인데 이제 세금 계산할 때 다시 한번 공제 항목으로 해주겠다 이런 논리로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두 가지를 공제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세금 계산 문제 할 때 엄청 의미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다 공제하면 이게 세금 계산할 때 과세 대상 소득에 나와요. 이 과세 대상 소득이 세법 시간에 공부하시는 과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과표가 나오면 여기다가 소득세율을 곱하면 돼요. 그럼 이게 뭐가 나오냐? 이게 궁극적인 내용으로 영업소득세라는 게 딱 등장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보통 순대이감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순대이감. 그럼 과표가 나오고 세율 곱하면 소득세가 나오는 거야. 그럼 세전으로 하는 경우는 대체 충당은 똑같이 더해주고요. 가치 증진에 투입된 비용이니까. 근데 여기 차이가 딱 하나예요. 여기는 원금 상환분을 다시 더해줘요. 원금 상환액을. 왜 그럴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순영업 때 이자를 공제하잖아요. 세금 계산하기 위해서. 근데 순영업 소득에서 세전이 나오려면은 이게 부채 서비스액을 공제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까 현금 흐름상에서. 근데 부채 서비스액이 원금 상환분하고 이자 지급분을 합한 거라 그랬죠. 근데 이제 순영업소까지 소득세 계산할 때는 이자를 빼야 되거든요. 아까 공제하기 위해서. 근데 세전으로 할 때는 이미 이자가 빠진 거야. 근데 여기는 세금할 때 이자만 공제하는데 여기는 모두 같이 빠져서 원금도 같이 빠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진 원금은 공제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원금 상환분을 더해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 감가상각비를 이제 공제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똑같은 금액이 나와요. 과세 대상 소득이 동일한 금액이 등장하고 여기다가 곱하기 또 세율을 하면은 영업소득세가 다 계산이 되는 이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대이감 위주로 나오다가 혹시 세전으로 자료가 제시될 수도 있으니까 세대원감이다라고 여기는 이제 합니다. 여기는 순대이감, 여기는 세대원감. 이거는 이제 공식 자체도 필요한 이유가 우리 시험에서 투자론 보면은 가끔 가다가 가로형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즉 구성 요소에 대해서 거기다 하나를 가로를 쳐요. 그래서 여기다가 가로 칠 수도 있고 여기다 가로 쳐서 이 안에 들어갈 것이 뭡니까라는 거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대이감, 세대원감. 그래서 영업경비에 대한 부분은 이 순영업 소득을 도출하기 위해서
경비 자료로 이제 제시를 했었을 때 그런 순영업 소득이 얼마인지를 판단하려면은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세전에서 세후로 도출하려면은 소득세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소득세는 바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걸 자체적으로 이제 세후를 가지고 물어보고 싶다 출제하지 그러면은 영업소득세 자체에 대한 계산 주제가 나옵니다. 그때는 이 순대이감 또는 세대원감이라는 이 공식을 이용하면은 답을 다 맞히게 해주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취득과 운영과 처분 단계 있지만은 처분 단계는 여기 요 흐름만 잠깐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만 하시면 되고 이 운영 단계 소득에 대한 논리 있죠. 가이순전후가 이게 엄청 응용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시험 때까지 계속 가이순전후 계속 정리하고 가셔야 돼. 그리고 더 나가서 이 기초 수업을 이제 몇 가지 주제를 하고 있었지만은 전체적인 기초 수업, 그 기초 강좌 총 11강을 정도 하고 있는데 뭐 OT 빼고 그런데 전체적인 이제 기초 강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다 잊어버려도 두 가지 정도는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는 우리가 수요 공급에 공부하셨던 수요면에서 대체제 보완제 논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대체제 보완제에 대한 해석적인 측면과 이런 내용이구나 요거 하나랑 그리고 투자론 들어가서 이 가이순전후에 대한 요거 두 가지만 가지고 이제 이거 어느 정도 된다 하셔도 기초 강좌에서는 성공한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도 될 정도입니다. 엄청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현금 흐름에 대한 논리야. 그럼 이 현금 흐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은 결국 이 현금 흐름 가지고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최종적인 판단하는 것, 즉 투자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는 이제 분석 기법이 또 연결이 돼요. 분석 기법에 대한 논리는 이제 22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제11절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이 들어갑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이 그 표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화폐 시장 가치라는 게 있었다 그랬습니다. 내용을 설명 안 했어요.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 있고 그 표를 잘 보세요. 고려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지문으로 자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는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기법에 해당한다 또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고려하지 않는 방법은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그 안에 어림셈법과 비율법이 있고 고려하는 방법은 아주 복잡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하고 현가의 수익안법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 다시 세 가지가 있어. 순현가, 수익성지수법, 내부순위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순수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현가의 수익안법이 있고요. 근데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거와 고려하지 않는 종류를 따지다 보면은 고려하는 것이 종류가 더 적어. 그래서 여러분들 꼭 시험 때까지 기억하실 것은 화폐의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에 순수내현이 있다는 거야. 즉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 순현가, 수익성지수, 내부순위법 요거하고 그리고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회수익안법이라고 볼 수 있는 현가의 수익안에서 순수내현 요 네 가지가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시험에 전부 다 그러고 나머지는 위에 있는 건 전부 다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퉁쳐서 정리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근데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은 기초 강좌 시간에 하면은 어려워요. 우리 화폐 시장 가치를 설명해 드렸어야 되니까. 근데 그걸 안 했고 넘어갔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하는 방법 위주로 이것도 엄청 나오니까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11절 투자 분석 기법에 고려하는 거, 고려하지 않는 거를 잘 구분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다 써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 시점에서는 뭐만 하냐면은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인 어림셈법에 대한 구조하고 비율분석법에 대한 내용이 뭐가 있는지 요것만 정리하면서 기초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가 제12절 어림셈법에 대한 공식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23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제13절 비율분석법에 대한 공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식이 과연 어떻게 도출되는지 이 도출된 공식도 전부 다 가이순전후에서 도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엄청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거 화폐 가이순전후 항상 끌고 다니시면서 길거리 다니실 때도 가이순전후 뭐사이가 있고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계속 트레이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12절 어림셈법과 13절 비율분석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